네, 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정인섭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성수동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성수동 리모델링 프로젝트 볼드 스페이스라는 과제를 정해봤고요. 볼드 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성수동 이 대지에 어떤 성격을 가진 공간이 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실 텐데 5가지로 보실 거예요. 일단 브랜드 가이드라인, 볼드 스페이스에 대한 스토리, 성수동에 대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지 분석 2번, 그 다음에 3번이 현재 상태에 있는 어떤지, 현재 그 건물이 있거든요. 오래된 그 연화조의 건물이, 그 건물 상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그 디자인 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디자인 안에서는 신축안 하나하고 리모델링안 이제 2개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사업성 검토,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볼드 스페이스가 지금 이 성수동에 하나가 생기고, 앞으로 이 서울 전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로드맵을 좀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볼드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이런 볼드체라는 게 일반체에서 조금 이제 각인을 시켜주거나 눈에 띄게 한다거나 뭐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볼드체로 칠하잖아요. 볼드체 혹은 이제 공간이 볼드하다는 거는 도시에서의 어떤 각인되는 임팩트 있는 공간,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볼드 스페이스가 이 성수동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을 전체를 아울러서 볼드 성수, 볼드 한남, 연남, 볼드 노년, 뭐 볼드 방배 이렇게까지 좀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대지는 이제 성수동인데 힙하고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뉴트로한 공간이 되게 많죠. 창고나 공장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아주 절묘한 조화들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례죠.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서 뜨면 전국구가 된다. 성수동이 약간 트렌드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 7일 상권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오피스 지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만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상권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플래그십 스토어, 뭐 패션, 라이프, 편집샵, 공연, 전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또 엿볼 수 있었고요. 우리 대지는 이제 뚝섬역 바로 앞에 좁은 골목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뭐 식당, 카페, 체험형 공간,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되게 골목이 좁은 곳이었어요. 뚝섬역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카페 거리가 좀 있고요. 서쪽으로는 서울숲하고 면에 있는 서울숲 상권이 좀 있고요. 성수역 쪽으로 좀 대규모의 상권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저희는 그 딱 가운데 세 군데 지역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또 이런 유동인구들을 잘 받아서 상권을 잘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골목이 상당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서 서 있고, 큰 도로 쪽에는 이미 상권이 형성돼서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성수동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브루클린, 소호, 갤러리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성수동이 이제 한국의 브루클린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브루클린, 소호 같은 이미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대지 면적은 161제곱미터 정도 돼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3m 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좁은 도로인데 신축을 할 시에는 법적으로 이제 4m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3m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을 띄워서 도로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내 땅을 도로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척 면적 지금 10제곱미터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좁은 도로에 면한 이제 대지들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도로에 의해서 내 대지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기존의 지하 1층이 한 2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1.5m 정도 이제 레벨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반지하죠, 반지하. 그리고 이제 1층은 이제 1.5m 반층 정도 올라가서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한 세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면적은 복도로 돼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는 면적이 등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87.6제곱미터만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고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그대로 있고 앞에 파란색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는데 테라스처럼 되어 있죠. 복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면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층은 조금 더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작아졌고 면적이 앞에는 이제 외부 복도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일일이 실측을 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건축물 대장상에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들은 실측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모델링을 좀 해본 상태인데 왼쪽에는 현 상태 그대로를 모델링한 부분이고 전면에 샤시로 덮어져 있는 부분들은 좀 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걸 적법하게 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게 신축이 날지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날지 이 고민이 가장 컸거든요. 일단은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신축에서는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층고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뚝섬역에서 좀 잘 보이는 위치라서 뚝섬역에서 잘 보인다 우리 건물이.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노후 건물의 리스크가 좀 감소된다. 단점은 이제 면적과 층수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높아진다. 리모델링은 이제 레트로하고 러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좀 살려서 기존 건물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다. 공사비를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존 이제 벽체나 뭐 슬라브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보강, 구조 보강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제 구조 보강을 통해서 슬라브 밑에 이제 그 볼을 받쳐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천장고가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서는 가장 좀 제약사항인 거죠. 층고는 어떻게 맘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철거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무리 저희가 실측을 한다고 해도 공사가 들어가면 또 다른 그런 리스크들이 좀 도사리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고온 볼드 신축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5개 층 볼륨이고 지하는 파지 않았습니다. 연면적은 456.65제곱미터 정도 되고 주차 3대 엘리베이터 들어갔습니다. 개념은 좁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조금 더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이었고 라운드 지는 벽들과 벽돌의 이런 곡선들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고 시선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었고 여기가 지금 1층 상가 부분이고요. 정면에 1, 2층 부분은 기존 컨텍스트와 비슷한 벽돌을 좀 가져갔고 라운드 곡선의 형태를 두드러지게 만든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좀 더 심플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수직성을 강조하는 메스를 좀 디자인했습니다. 기존 건물보다는 좀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포켓 테라스 정원 같은 것도 좀 주고요. 평면은 이렇습니다. 건물이 중간에 배치를 하고 양쪽으로 주차를 한 대씩 놓고 평행 주차가 앞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왼쪽으로 코어가 생기는데 이 공용 면적이 꽤 커지더라고요. 땅이 작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이렇게 커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용 면적이 리모델링 안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2층도 뭐 비슷하죠. 그대로 올라갑니다. 3층도 비슷하고요. 예, 공유 오피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구도 배치를 해봤고요. 4층 똑같고요. 이제 4층부터는 이런 이제 뭐 테라스가 조금씩 형성이 됩니다. 5층도 마찬가지고요. 재료를 좀 봤을 때 저층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돌의 이미지를 좀 가져갔고요. 상층부는 수직을 강조하는 좀 단순한 알루미늄 패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안인데 리모델링 안을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 개층 중축을 하는 이제 최대 리모델링 안, 그다음에 뒤에는 중축을 하지 않는 최소로 리모델링 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연면적이 한 개층을 중축을 해서 이제 405제곱미터 정도 나오고요. 주차는 그대로 2대. 여기 또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클린의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이 들게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벽도 오래된 이미지와 이런 철제 난간, 철제 계단, 그다음에 이런 검정색 톤의 몰딩, 그다음에 마감재 이런 것들을 봤어요.
고풍스러운 창이라든지 검정색 디테일이 있는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개층 중축을 한 거고요. 4층이 새로 생긴 거죠. 전면부에 이렇게 2층까지 가는 계단이 노출되어 있고요. 반개층 올라가면 1층, 지하 1층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층 내려가서 지하가 있고 지하 1층하고 2층은 같이 쓰게 되고요. 2, 3, 4층이 이렇게 같은 덩어리로 보이고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노출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평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하 1층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상부를 좀 오픈을 해서 쓸 계획이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성큰 정원 출입구 뷰고요. 지하 1층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1층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1층 바닥 슬랍으로 오픈을 일부 해서 이렇게 개방감을 좀 높인 그런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이 새로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지하하고 연결되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외부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하나 놔줬습니다. 2층으로 가면 전면에 있는 철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바로 2층의 사무실을 접하게 되고요. 3층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계단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4층은 뒤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는 옥상 정원 같은 걸 좀 뒀습니다. 재료는 이제 친근한 붉은색 벽돌을 사용을 했고요. 저층부에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철로 된 몰딩이 좀 들어간 마감재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리모델링 안인데요. 규모는 이제 지하 1층, 3층 현재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바꿔본 거고요. 개념은 리플렉트인데 투영을 하는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성수동의 거리도 유리 재료에 투영이 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벽돌 재료들도 한 켜 안쪽에서 투영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한 2개 층의 커튼홀이 이제 벽돌 벽에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저층부는 유리를 따로 두지 않고 기존 벽체를 좀 활용해서 들어간 이미지를 좀 내려고 했고요. 그 위쪽 2, 3층 부분에 전면에 커튼을 좀 설치하고 그 안쪽 켜에 기존 벽체가 이제 보이게 함으로써 이제 투영시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전히 성큰처럼 정원이 있고요.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처마 밑에 이미지가 보이고 하부에 지하 1층의 성큰에서 나무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하 1층은 거의 똑같죠. 이렇게 들어가고 1층은 기존의 계단을 그대로 쓴다고 봤어요. 전면부 빨간색 부분의 벽체만 새로 조성을 좀 했습니다. 2층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커튼홀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 벽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한 레이어 안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이제 전체가 커튼홀로 덮이게 됩니다. 네, 재료는 이제 기존의 붉은 벽돌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요. 유리 소재를 좀 사용을 해서 그 유리에 깨끗하면서도 반사하는 이미지가 외피에서 나타나면서 풍경들이 유리에 반사되기도 하고 안쪽으로는 유리와는 다른 재료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사업성 검토 예산에 대해서 좀 보실 텐데요. 그 주변 조사를 좀 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좀 봤고요.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보정치를 조금 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안에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 다음에 임대료까지 책정을 해서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고 또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 파악을 한 상태고요. 일단 신축이 설계 및 시공 예상 금액이 14억 8천 제일 많죠. 그다음에 중간에 게 이제 10억 3천,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게 9억 5천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두 개는 구조 안전 진단 및 구조 감리 비용 포함입니다. 이 금액하고 이 면적 그 다음에 임대료 차이를 봤을 때 신축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비용을 줄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하 1층하고 1층을 그대로 쓴다는 게 최소 리모델링 아니 그나마 비용이 제일 적게 드니까 한 바닥 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요 최소 리모델링 안으로 조금 의견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건축 예산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봤는데요. 설계 비용이 있을 거고 감리 비용이 있을 거고요.
공사비 제일 크겠죠. 그다음에 공사 후 금액, 설계 비용에는 건축 설계비, 뭐 구조 안전 진단비, 그다음에 해체 심의, 뭐 지질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축이냐 대수선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구조안전 진단은 사실 신축에는 필요가 없죠. 대수선일 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축 대수선 할 것 없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비용은 이제 철거 감리가 있고요, 건축 감리 이게 메인이죠. 그 다음에 소방, 뭐 전기 감리, 통신 감리 이런 게 있는데, 이 규모에서는 뭐 소방 감리나 전기 감리는 필요 없을 거고요. 철거 감리 기준이 강화돼서 비용도 좀 많이 발생되고요. 철거하다 좀 사고가 많이 나서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공사비, 가장 큰 건축 공사비를 좀 보시면 좀 보수적으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대수선일 경우에는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산정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후 금액에는 이제 측량비, 취등록세, 뭐 하수 원인자 부담금. 공사 후 금액에는 지적 측량비, 이건 이제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취득 가격은 이제 용도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요 세 가지 원시 취득 시, 그러니까 신축일 경우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새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 원시 취득세가 요 세 개를 합친 게 이제 3.16%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성수동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좀 보셨는데, 설계를 이제 시작하면 초반에 하는 작업들이에요. 이제 뭐 일종의 기획 설계라고도 하는데,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게 신축이 맞냐, 리모델링이 맞냐, 사업성 검토도 해보고 해서 판단을 좀 합리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세월건축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